안녕하세요. 도바르병원 이강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주제를 찾아뵙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목인대에 있어서의 어떤 수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날씨가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걷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너무 더워갖고 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딱 이제 눈 떠서 이제 씻고 이제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약간의 그런 선선한 공기예요. 또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없죠. 깨끗한 공기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 싶고 한참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이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뭐냐면 이제 발을 잘 다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발목을 이제 삐끗삐끗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을 이제 발을 전공하는 회사이면서도 이제 소아정형외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을 다쳐서 오는 이제 어른들 많고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다른 병원, 집 근처 병원에서 발목 인대 손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말 수술해야 되는지 어떤 2차 소견을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술과 관련돼서 지난달에는 좀 되게 좀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꼭 수술해야 되는 그런 발목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다치는 그 발목인대들에 대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꼭 제 첫 슬라이드로서는 이제 발목 염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요. 보통 이제 발목 염좌, 뭐 인대 파열, 인대 단성, 뭐가 다 다른 거냐? 아닙니다. 이 발목 염좌라고 하는 자체가 발목이 좀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완전 파열되는 것 전체를 다 일컫는 걸 우리가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발목 염좌니까 뭐 수술 안 해도 돼요. 뭐 발목 염좌가 아니라 수술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모든 발목 우리가 삐끗하면서 다치는 걸 우리가 발목 염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하는데, 1단계는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난 거 1단계. 2단계는 50%만으로 약간 살짝 좀 찢어진 거, 부분 파열이 살짝 온 거를 갖고 2단계. 완전히 다 손상된 걸 우리가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 2, 3, 4, 3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발목의 인대가 어디를 좀 많이 다치느냐? 우리가 발목 삐끗한다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인대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게 있고, 종비 인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제가 그 1번, 8번, 4번, 3번 요 뼈, 이게 바깥쪽 복숭아 뼈고요. 요 발목뼈, 여기가 이제 거골이라는 발목뼈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복숭아뼈와 이 거골뼈를 이렇게 이어주는 인대를 우리가 전거비인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종비인대라고 해서 바깥쪽 복숭아뼈와 아래쪽에 종골이라고 하는 뒤꿈치뼈를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를 우리가 종비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거비인대라는 게 있고 종비인대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이게 물론 뒤쪽에도 뭐 후거비인대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였던 전하경비인대, 뭐 인대는 되게 많습니다. 인대는 되게 많은데 보통 어쨌든 우리가 발목을 또 삐끗했다, 발목에 염좌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적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인대가 두 가지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전거비인대는 어떻게 다치는 거냐면 보통 이제 발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전거비인대는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삐끗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삐끗할 적에 보통 찢어지는 게 이제 전거비인대라고 하고요. 종비인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복숭아뼈랑 뒤꿈치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게 삐끗하면서 보통 찢어지는 걸 우리가 종비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내가 인대가 딱 다쳤다, 아니면 발목이 좀 뭔가 삐었다 싶은데, 이걸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는가요? 이제, 그다음에 우선은 항상 병원에 오면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그냥 진찰이죠. 확실하게 그 인대 부분을 만져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거비인대라고 하는 거는 복숭아뼈부터 시작해갖고 발목 앞쪽으로 가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만져서 여기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거비인대 손상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종비인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복숭아뼈 끝으로 해서 좀 아래로 내려가니까 여기를 또 만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만져봐요. 만져봐서 그 부분이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보고 그 다음에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요. 그러면 이제 인대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뭐냐면 이 뼈와 뼈 사이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게 헐렁거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만약 손상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발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이제 진찰해 보면 이게 헐렁하다라는 걸 이제 진찰을 이제 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뭔가 인대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압통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진찰 속력 현상에서 어떤 뭔가 조금 흔들거림이 있다라고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이제 뭐 기본적으로 또 뼈를 다쳤는지 봐야 되니까 당연히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인대가 다쳤다 안 다쳤다를 보는 데 있어서는 보통은 이제 초음파가 맞느냐, MRI가 맞느냐, 다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그, MRI를 바로 보자고 하는 병원들도 있고, 또 초음파를 바로 보자고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는 이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인대 손상이 조금 이제 의심이 된다, 아니면 그런 소견을 들었다 하면서 MRI를 바로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MRI가 그럼 과연 인대를 보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검사냐? 사실은 뭐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MRI가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발목인대는요, 사실은 이제 그 MRI로 그 인대 손상 자체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초음파하고 MRI를 본다고 하면 초음파가 훨씬 더 좀 더 대중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MRI와 초음파가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싼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걸 확실하게 보려면 MRI를 바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사실은요, MRI보다는 인대를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초음파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게 그 한 몇 년 전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논문이 되는데 그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MRI를 갖고 인대 손상을 그런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제 민감도 특이도를 얘기하는데 그 특이도라고 하는 게 53%, 그러니까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MRI를 보는 게 잘못된 게 그렇진 않아요. MRI는 보통 왜 보느냐면 일단 인대 파열은 초음파로 진단합니다. 초음파로 진단해갖고는 정거비 인대가 나갔다, 종비 인대가 나갔다, 어떤 인대가 나갔다, 인대가 1단계, 2단계, 3단계다. 그거는 충분히 초음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발을 한번 다치고 나면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초음파로 인대를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연골 손상이라든지 다른 손상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사실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본 후에 만약에 인대 이외에 다른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때 돼서는 MR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뼈를 다쳤는지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보고 인대 자체를 보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어떤 손상은 없는지 그때 이제 MRI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대 손상이 좀 의심이 돼 갖고 그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꼭 MRI 찍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초음파를 볼 적에는 이제 저희가 뭘 보냐 하면 이제 발을 아까 전에 제가 흔들어 본다 했잖아요. 이렇게 발을 붙잡고 이제 흔들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나 안 됐나 보면서요. 이 초음파 검사가 MRI에 비해서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동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MRI 검사라고 하는 것을 혹시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가만히 어떤 방에 그 통 안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대 손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인대가 딱 끊어져 있는데 딱 끊어졌지만 자기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으면 사실 인대가 정말 손상됐다 안 됐다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픈 부분을 딱 기계 딱 대서 발을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인대 손상이 정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원래는 딱 파열돼서 자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발목을 당겨서 보게 되면 이게 인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어떤 단순 어떤 인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부분 파열인 건지 완전 파열인 건지를 확실하게 딱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왼쪽이 healthy side가 적혀 있죠. 이제 갖고 건강한 쪽에는 인대가 되게 팽팽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손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팽팽하던 게 노란색 선을 보면 아시겠죠? 처져 있죠. 이게 처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텐션이 원래 인대에 딱 있으면 딱 잡혀야 되는데 손상이 되니까 이게 휙 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어떤 발목 인대에 있어서 어떤 손상이 얼마나 된다, 어느 인대가 다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고 나왔는데 그러면 엑스레이는 별로 의미가 없느냐? 엑스레이로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어떤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하러 가서 그걸 어떤 뭐 텔루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혹은 어떤 그 영상을 찍어주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꺾어보는 거죠. 그럼 이미지를 꺾어봄으로 인해서 보면 알겠지만 A하고 B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원래 A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을 때 사진인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반대쪽으로 해서 당겨 보다 보니까 요 화살 그 점점점점 요 점선 있죠. 이 점선이 원래 딱 서로 평행하게 있어야 될 게 뭔가 엇갈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간접적으로 인대 자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인대가 기능을 못하니까 뭔가가 관절이 틀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D 그림을 봐도 이게 보통 C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이고 D라고 하는 게 다친 쪽이라면 발목 꺾어보잖아요. 원래 꺾어도 원래는 아래 위 관절이 서로 다 평행해야 되는데 인대가 그거를 기능을 잘 못한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발목의 어떤 그 아래 윗뼈 자체가 틀어지는 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게 상당히 좀 심한 손상이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가벼운 손상 자체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인 거지 실제 인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엑스레이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뭐 발목을 다쳐서 아파서 왔어요라고 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겠다 하고 초음파는 안 찍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초음파라고 하는 게 사실 알려주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이 엑스레이로만 좀 알려주세요 하면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는 진찰을 해봤을 때 분명히 인대 손상이 좀 의심이 되지만 초음파를 보지 않고서는 이분의 어떤 인대 손상이 정말 어떤지 그냥 조금 뭐 늘어난 건지 어떤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발목을 다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엑스레이도 기본적으로 찍고는 해야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제 인대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제가 인대가 뭔지 이제 발목을 다쳤을 적에 어떤 인대가 다치는지 말씀드렸죠.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얘기 들었고 그리고 그 인대를 다쳤을 적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도 보지만 인대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 초음파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대 파열이 딱 됐다, 이제 초음파에서 보였다라고 하면 그럼 다 수술해야 될까요? 인대 파열됐다고 수술해야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발목을 다쳤다고 해서 보면 진찰하고 뭐 초음파 보고 약간 인대가 완전 파열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데 무릎의 인대, 예를 들어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건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발목 인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급성 인대 파열이 있다라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들 발목 한 번씩 삐끗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삐끗한 분들 중에 좀 심하게 삐끗한 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죠. 특히 어렸을 적이라든지. 그럼 그 사람은 다 수술해야 됐을까요? 아니죠. 그냥 잘 지내잖아요. 대부분의 급성 파열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걸 갖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일단은 급성 파열이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뭐 제천명 다쳤으면 뭐 기부스를 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보조기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조금 증상이 안정되면 뭐 약 먹고 하면서 물리치료도 해볼 수도 있고 물리치료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낫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체외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도수치료 같은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신장분사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인대 쪽에 또 주사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꼭 충격파도 해야 되고 주사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치료를 우선은 다 해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불편한다든지 불안정증이 계속된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야 어떤 수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쳤다라고 해서 바로 수술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환자분들이 발목 삐끗해서 왔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왜 그전에도 좀 자주 삐끗하셨어요? 하고 여쭤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성 파열에 원래 자주 삐끗했던 분들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다치고 또 인대 손상이 됐는데 이걸 놔둔다라고 해서 이게 확 더 좋아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위 이제 만성 불안정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또 다쳐서 오시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급성 인대 파열이 아니라 만성이 있던 분이 또 안 좋아진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만성 인대 손상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주 삐끗했던 분이 또 삐끗해서 오고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순수적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소위 원래 자주 삐끗했던 분, 원래 발목 인대 상태 좀 좋지 않았던 분들에 한해서만큼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발목 인대에 있어서 어떤 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해 보는 게 결코 과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통은 이제 2023년에 어떻게 리뷰 아티클에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발목 인대 파열에 있어서의 서저리, 수술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may be considered in cases with persistent instability symptoms. 그러니까 지속되는 불안정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게 어떤 경우냐? Despite the following this rehabilitation protocol. 충분히 어떤 재활치료 프로토콜을 그대로 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의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때 수술하는 게 교과서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발목인대와 관련돼서 꼭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발목 손상, 인대 손상 환자분들이 꼭 다른 병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인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뒤에가 나왔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증상이 얼마나 불안정증이 있느냐, 아프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지. 사실 영상을 갖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발목 삐끗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제 검사를 좀 해보니 이제 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들 많이 궁금하시는 게 제가 지금 아픈 지가 벌써 3주 됐는데 안 나아요. 정말로 제가 수술 안 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 두발로 병원 오니까 일단은 급하게 수술할 거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잊고 있어도 될까요? 수술 정말 안 해도 될까요? 사실 그 질문을 거의 제가 매일 그게 이제 받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도 어느 의사고 세상에 100%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없겠죠. 다만 이런 위험인자들을 조금 하고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이 같은 경우에 너무 활동적인 나이인 경우나 혹은 좀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 인대 파열이 왔다. 그럼 사실 그 예후가 좋겠어요? 좋지 않겠죠. 거꾸로 너무 활동적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대 좀 손상됐다. 난 좀 아프지만 또 열심히 또 축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 나면 그게 빨리 낫겠습니까? 잘 안 낫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만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가다 보면 이 자체가 흔들거림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치고 나면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MRI를 보고 또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MRI 갖고 인대 파열을 이제 예측을 하진 않다 그랬잖아요. 인대 파열 초파를 보고 나서 이제 초파를 본 다음에 인대가 조금 문제가 있고, 기타 손상을 확인해야겠다 싶으면 그때에서 MRI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 MRI를 언제 보통 많이 측정하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하나 원칙을 좀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원칙을 여기서 만들어준 게 보통은 이제 한 10분 걸는데도 바로 통증이 온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가 발목 인대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보라
보통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진찰해 봤을 적에 계속되는 어떤 헐렁함이 계속 있더라고 하면 발목 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관절이잖아요. 이게 보통 복숭아뼈가 양쪽에 내측 외측이 있고 발뼈에 딱 격자라고 해서 딱 안에 발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흔들거리게 계속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손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이제 MRI 찍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는데 이제 보통 후겁이 인대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정겁이 인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쪽에도 이제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 파일도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다든지 그게 보통 이제 이걸 갖고 사실은 우리가 인대가 2개 끊어졌다, 3개 끊어졌다. 그걸 갖고 이제 수술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수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위험인자라고 하는 거지. 인대가 이제 뒤에까지 끊어지게 되고 3개까지 다 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나중에 불안정증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하는 거지. 결코 이것 때문에 수술한 건 아니에요. 꼭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MRI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외에도 뼈에 멍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물이 좀 많이 찬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캡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수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여러 손상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수술까지 필요한 그런 불안정증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험인자 자체만으로 꼭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은 언제 하느냐? 이러한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충분히 어떤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계속 이제 내가 발목이 흔들거린다, 잘 삐끗한다, 내지 계속 통증이 있다. 그때 돼서 수술 여부를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얘기를 이제 한번 꺼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발목인대 수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보통 이제 제가 꼭 제 예를 드는 게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인데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는 꼬매질 않습니다. 그럼 꼬매도 또 늘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건수라고 해서 소위 인대를 새로 만들어 넣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럼 발목인대는 어떻게 하느냐? 발목인대에 있어서는 어떤 수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꼬매는 거예요. 꼬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발목인대 봉합술 관련돼 갖고 구글 크롬을 해갖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발을 전공한 의사들은 약자로 MBO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Modified Brostrom Operation이라고 해서 Modified 변형, Brostро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이름 얘기하고요. Operation은 이제 술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Brostrom 술식이라고 해서 그 손상된 인대를 다시 꼬매주면서 그 꼬매준 후에 그 이제 그 신전시대라고 하는 그 인대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관절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인대 자체까지 다 보강을 해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뭐 이제 이런저런 뭐 그걸 좀 문헌을 검색해 본다든지 뭐 그런 이제 구글링을 해본다든지 해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절개를 한다라고 해서 뭐 그런 게 뭐 발목이 있으면 이렇게 벌써 크게 왕창 적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의사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3cm 정도 절개를 해요. 사실 크게 요만큼 절개를 해갖고 다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의학적 기술 발달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든지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도 하고 무릎, 어깨도 요즘에는 다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목 쪽에 있어서도 요즘에 어떤 그런 내시경적인 이제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갖고 요즘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봉합하는 그런 소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 무슨 카메라를 넣고 그다음에 구멍을 몇 개 뚫어갖고 그거를 이제 발목 인대가 파열된 부분의 바깥쪽 복숭아뼈에 이런 실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그걸 갖고 제 인대를 꼬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인대 봉합 수술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관절경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봉합술도 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 이제 내시경으로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꼬매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아무래도 내시경을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은 이제 내시경으로 했을 적에 어떤 단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눈으로 보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등 발목 주위로는 이렇게 신경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신경이 좀 탈이 나게 되면 우리가 신발 신을 때 혹은 뭐 양말 신을 때 그 부분 자극되면 계속 찌릿찌릿하고 아픈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열고 수술하게 되면 그 신경을 제끼고 아니면 피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내시경은 우리가 사람들마다 우리가 팔의 혈관도 다 조금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이 통과하는 그 자리에 만약에 인대하고 이제 그 신경이 같이 이제 엮여서 이제 꼬매지게 되면 이런저런 찌릿찌릿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절경으로 인해서 관절경호를 이용해서 발목 인대를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다양한 어떤 합병증을 갖고 이제 메타 스터디를 한 게 있어요. 쭉 보면 이제 2013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쭉 최근까지 나온 논문들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뉴랄지아, 뭐 너브 다 신경자극 통증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단점이긴 해요. 단점이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금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인 이제 운동을 하지만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발을 단순하게 이렇게 삐끗하기도 하지만,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비인대 말씀드렸잖아요. 종비인대도 이제 이렇게 삐끗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비인대 쪽을 잡아주려고 할 것 같으면 생각보다 이 내시경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는 그 종비인대를 이렇게 봉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게 조금 제 해부학적인 위치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비인대는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붙는데, 내시경은 앞에서 들어가요. 앞으로 카메라 들어가고 귀가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자체를 봉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고요. 사실은 그런 소위 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혹은 어떤 이제 운동 선수다, 전공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이제 종비인대, 소위 내반 이제 그 불안정증, 이렇게 흔들거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좀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게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관절경이 낫냐, 아니면 열어서 하는 게 낫냐? 관절경을 이제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관절경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열어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직접 열어서 하는 게 낫다. 근데 사실 옛날에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라든지 무릎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옛날에 한때 그 한 20여 년 전에도 이제 관절경이 낫냐 아니면 열어서 하는 게 낫냐, 그때도 한번 논란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관절경을 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논란이 되다가 지금 딱 정리가 됐냐 하면, 이제 무릎이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전근개라든지 그런 이제 무릎의 인대를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면 이게 절개가 엄청 크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에 뭐 거의 막 10cm 크게 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절개를, 어깨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에 뭐 한 5cm는 쪄야지 이게 결국에는 그 안에가 다 보이고 하는 겁니다. 그 흉터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많이 째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흉터가 되니까 흉터 통증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유착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시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몇 개 구멍을 뚫고, 내시경에서 완전 내시경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조금 더 나중에는 한 2, 3cm 더 추가로 절개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완전히 여는 것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했을 적에 어떤 전반적인 회복 자체가 환자분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다 관절 내시경으로 해요. 이제 무릎이라든지 어깨는요. 그렇지만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개를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한 1cm 구멍을 한 3개, 4개 뚫는 거나, 그리고 이제 그 발목 인대를 열기 위해서 한 2.5cm, 3cm 여는 거나,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시경과 관련돼서 이제 관절 내시경이 좋다는 그룹에서는 계속 관절 내시경이 좋다라고 이제 앞컴에 어떤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 거고, 또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또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AJSM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스포츠 이제 학회지, 스포츠 그 의학과 관련된 학회지에서는 이제 얘기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여는 거랑 그 오픈하는 거랑 사실은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딱 정립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는 게 좋은지 관절경이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더 토론이 되어 봐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데이터가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대 봉합술에 있어서 어느 게 낫다, 내시경이 낫다,
혹은 이제 여러 개 났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딱 정립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대 봉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게 수술을 하고 다음날, 혹은 수술을 딱 스케줄 잡으려고 할 때 다들 궁금해 하는 게, 과연 저는 언제부터 이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다시 뛸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아주대학교 병원의 박경호 선생님이 이거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줬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RTP라고 하는 게 뭐냐면, Return to Play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언제 다시 경기에 다시 뛸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약 83%에서는 약 수술하고 4개월째부터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8개월째 됐을 적에는 100%가 다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거의 수술하고 나서 대략 한 80% 이상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간을 보통 한 4개월 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꼭 환자분들한테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8주 얘기거든요. 8주 후부터는 이제 가볍게 이제 뛰는 거 시작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뭐 축구, 농구, 테니스 그런 접촉 스포츠, 달려가다 갑자기 몸을 멈추고 회전해야 되는 그런 운동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대략 한 3, 4개월 지나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가볍게 이제 뛰고 이제 일직선으로 계속 가는 그런 그런 운동들은 보통은 한 8주 차부터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 드려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발목 인대와 관련되고 수술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수술 너무 겁낼 게 없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어떤 이제 다른 조직들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해놓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발목 인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꼬매면 되기 때문에 꼬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디 뭐 폭직해갖고는 뭐 손에 좀 칼에 베인다. 이마 꼭지가 찢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꼬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꼬매주는 게 끝입니다. 꼬매주는 게 끝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 자체도 되게 간단해요. 보통 이제 뭐 수술이 짧게 걸릴 것 같으면 1, 20분, 길어도 3, 40분 안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입원 기간도 보통 뭐 1박 2일 상당히 짧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수술하고 나서 그런 고정하는 것도 좀 이렇게 발목을 아래로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운동 범위, 관절 운동 범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쓰려면 보통은 대략 보통 뭐 짧게는 2, 3주, 길게는 3, 4주 후부터는 바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발목인대와 관련돼 갖고 물론 수술할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수술을 너무 겁낼 건 아니다. 그러나 간단한 술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다 좋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우리 그 인하대학교 이제 김범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정리했었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발목 인대를 단순하게 봉합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실패할 확률,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자꾸 재발적으로 안 낫고 불안정증이 있다든지 계속 아플 경우가 어떤 경우에 위험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불안정증이 너무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대가 너무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체질 자체가 되게 헐렁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비만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인대가 꼬매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니면 이런 단순한 인대 봉합이 아닌 아예 이제 인대를 새로 해서 넣는 아예 만들어 넣는 그런 재건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재건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막상 이제 이런 이제 위험인자라고 판단되는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실제 그냥 인대 봉합술을 해도 꽤 괜찮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대를 이제 단순 봉합술만 하면 되지 이거를 갖고 수술한다라고 해서 큰 수술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저희 이제 발을 전공한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대를 이제 재건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 크게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게 봉합술 말고 좀 꼬매는 건데 뭐 이게 꼬매갖고 실패할까봐 걱정돼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뭐 다양한 어떤 재건술을 해갖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환자의 어떤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장단점을 고려해 볼 적에 이게 가능하면 봉합술로 우선 끝내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우리 대한족부족가절학회에서
그거를 갖고 사실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100원 봉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건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한번 수술했던 경우, 한번 꼬매봤는데 또 터진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연한 거겠죠. 봉합해봤는데 또 터졌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건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떤 이런저런 이제 검사해서 뭐 MRI 찍어서 본다든지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실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딱 막상 인대를 꼬매려고 들어서 보니까 인대를 꼬맬 만큼의 어떤 상태가 아닌 경우, 너무 너저분하다든지 아니면 인대가 거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겠고, 혹은 불안정증이 너무 심한 경우들, 너무 흔들거림이 심한 경우, 혹은 고도 비만, 너무 비만이신 분들은 꼬매놔도 딜이 확그 실이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재건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체질이 되게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보면 이게 뭐 입술을 줄이 늘어난다든지 손가락으로 확 넘어간다든지 완전 몸이 완전 고무줄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직업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공사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런 울퉁불퉁한 환경에서 몸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봉합술을 해도 아무래도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서는 바로 재건수를 하는 게 무리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딱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이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이것을 갖고 이제 병원들에서 이제 치료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건수에 사실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제 특히 남자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에 있어서 보면 이게 병역 문제하고 조금 연결된 게 있는 게, 요런 이제 소위 이제 인대를 재건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다른 힘줄을 넣어서 이런 재건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무슨 병역에 있어서 어떤 등급이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딱 봤을 적에 군대를 가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발목인데 좀 찢어졌으니까 수술하자라고 하면 무조건 재건수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동종건 수술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치료가 필요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봉합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논란이 좀 여지가 있어야 하고요. 사실 이제 항상 그런 뭐 봉합술 할 거냐 아니면 재건술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적인 어떤 원칙은 뭐냐면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 족부족건술 학회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우선은 단순 봉합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재건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우리 건국대학교 이제 정근 선생님이 하나 이제 발표한 논문을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뼈에다가 이제 구멍을 여러 개 뚫은 다음에 힘줄을 넣어갖고 이렇게 쭉 인대를 엮고 정겁인대랑 종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눈으로 보기만 봐도 어떠세요? 이게 생각보다 뼈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거기다 그 구멍을 통해갖고 그 소위 힘줄을 넣어갖고 인대를 만든다는 게 결코 이게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 봉합술에 비해서. 물론 저희가 이것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또 나중에 또 다른 동종건을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중에 하나의 또 어떤 면역 반응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물 반응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재건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어쨌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봉합술이 안 된다든지 해도 실패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힘줄을 만드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도 이제 아까 전에도 관절경이 맞느냐 여러 사람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인대를 봉합하는 거랑 그 인대를 재건술하는 거랑,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아웃컴 경과에 있어서 차이가 어떠냐라고 해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쭉 이렇게 리뷰를 해봤더니,
인대를 꼬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히 관절경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으로는 가장 경과가 우수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능적인 표현이 소위 환자분이 느끼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불안정증이 너무 심하고 헐렁한 게 너무 심하다. 발목에 어떤 그런 불안정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단순 봉합술보다는 재건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수술적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자분의 어떤 상태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뭔지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다 뭔지 종합적으로 그걸 갖고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끔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이제 재건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봉합술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건술 하기에는 좀 그 자체 수술이 좀 너무 큰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인대를 단순 봉합하기에는 인대 자체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든지, 체질이 너무 헐렁하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보통은 이제 어떤 우리가 수초 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실이 아주 넓은 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그 파이버 와이어를 갖고 이제 섬유 어떤 특수 섬유를 이용해 갖고 만든 실인데요. 이걸 갖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인대 자체도 꼬매주지만 양쪽 아래 위에 보면 실이 보이죠. 이렇게 인대 자체도 꼬매주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게 또 인대가 과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꼬매놓은 인대 자체가 조금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수 테이프를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관절 내시경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열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경과가 어떠냐 해서 봤더니 이제 보통은 이제 IB라고 하는 게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해서 이 테이프를 보강한 거랑 MBG는 그냥 이제 그 브로스트롬, 변형 브로스트롬 단순하게 꼬매는 그룹인데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pre-injury activity level, 그러니까 소위 어떤 다치기 전에, 문제가 이제 소위 이제 외상이 있기 전에 어떤 그런 어떤 활동의 어떤 레벨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보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봉합을 하는 경우에서는 20주, 그러니까 4개월인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대학교의 박용호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결국에는 그 return to play에서 보통 83%가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똑같죠? 지금 4개월이면. 그러니까 봉합술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4개월을 봐야 되는데, 이 테이프를 쓰다 보니까 이 테이프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도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실제 그게 회복되는 게 20주가 아니라 거의 12주. 그러니까 대략 얼마야? 한 2달 반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단순 봉합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인터널 베이스라고 하는 특수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강하는 그 방법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제가 치료를 해보니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아웃컴이 경과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 주제는 뭐냐면 발목 인대가 이제 한번 파열됐다라고 하면 우선은 그걸 갖고 이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MRI는 이제 인대 이외의 손상을 보는 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치료를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 다양한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라든지 불안정증이 남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결국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때도 수술도 이게 무슨 큰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간단하게 꼬매는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결국에 다시 내가 즐기던 스포츠를 하는 데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수술하는 경우에서도 보통 한 4개월 정도면 대부분 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좀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드레스업 다운이라고 하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발목을 삐끗했을 때 보통 어디가 다치는 건지 궁금한데 정거비인대도 그 중에 하나가 정거비인대가 가장 흔히 다치고요. 그 다음에 종비인 이제 그 종비인대가 많이 다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후거비인대,
경비인데 뭐 워낙 많아요. 근데 어쨌든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점검인데 하나를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기 좋은 날께서 발목이 자꾸 접질러서 불안한데 발목 불안정증일까요? 이게 진짜 불안정증인 건지 아니면 발목 자체가 약해서 흔들거림이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인대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우리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신경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잘 흔들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체질 자체가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이게 진짜 발목 인대 손상이야 만성 불안정증인 건지 아니면 체질이 그런 건지 혹은 기능적인 불안정증 소위 그냥 신경 자체가 좀 약해져 갖고 이렇게 불안정증이 있는지는 감별을 해봐야 되니까 꼭 가까운 병원 발을 전공하신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걸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래 지난 시그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많이 걸으면 종아리가 띵띵하고 이제 하는데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보통 많이 걸어서 종아리 딴딴해지다 하면 왜 그러냐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 근육 자체가 자꾸 부풀어 나왔고 이제 만성구역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그런 혈액순환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림프액 저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만약에 좀 많이 걷고 했을 때 좀 띵띵 분다 싶으면 우선은 저는 반신욕 조급 꼭 해보라 하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난다 싶으면 혹시나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가 없는지 뭐 콩팥의 문제가 없는지 꼭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람처럼 걷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 게 발목 인대가 늘어난 거랑 끊어진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가 돼서 보면요. 늘어나면 이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만약에 원래 팽팽해야 되거든. 아주 팽팽하고 화사시 이제 고무줄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헐렁하면 늘어나고 이게 만약 파열이 됐으면 정말 이렇게 찍찍 누르 이렇게 서로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가장 유용한 게 초음파다. 헬로비너스님은 또 질문을 주셨는데 운동화를 신을 때 발목을 잘 잡아주는 신발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윗목이 높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서 궁금합니다. 등산화도 좀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거를 좀 잡아주게 됐을 적에 어떤 사실 심리적인 게 더 크겠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확 넘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잡아주겠지만 사실 그게 진짜 크게 어떤 인대팔까지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걸 권하지 않는 게 그런 것 자체를 벌어서 들게 되면 발목 인대 자체가 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조금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불안정증이 있다 싶으면 신발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금 재활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항상 발목 인대와 관련돼서 재활치료의 가장 좋은 건 뭐냐? 한 발 서기 많이 하라고. 한 발로 서서 계속 서 있는 버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발목과 발, 이 전체적인 어떤 근력 강화와 신경을 자꾸 이제 회복시키는 데 워낙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신발을 찾는 것보다는 한 발 서기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보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또 이제 질문이 이제 완더노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손목이나 발목에 보호대처럼 보호대 차면 도움이 되나요? 이제서 크로스핏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호대를 많이 써서 궁금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보호대는 사실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보호대는 일시적으로 잠깐 한 번씩은 필요하면 쓸지 몰라도 그렇지만 사실 그걸 안에 버릇하게 되면 그 자체가 훨씬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하는 것을 썩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라님께서 CLAI가 무슨 약자인가요? 라고 하는데 CLS, C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ty. 그러니까 만성 외측 인대 불안정증이에요. 우리가 보통 발목 내측 불안정증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삐끗할 적에는 이제 바깥쪽을 삐끗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의 불안정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발목의 만성 외측 불안정증, 그래갖고 CLAI, C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뚱띵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복숭아뼈를 강하게 접질렀어요. 병원에서 깁스를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붓고 통증이 있더라고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조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성이 되나요? 결국 수술해야 할까요? 일단은 재활치료 안 해봤으면 재활치료 먼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좀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발서기 연습 꼭 많이 해보세요. 그거 하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고요. 제가 꼭 얘기하는 게 하루에 4, 5분 이상을 꾸준히 한 달, 두 달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린 코코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크록스를 신고 다니다가 잔디에 미끄러져서 발목 윗부분 손상으로 골절수를 받았는데 1년 지났습니다.
발목 윗부분부터 5cm 정도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인데 수술했던 선생님이 별 말씀도 없었고 철심 제거 수술을 꼭 받아야 하지요. 제가 느낌은 저는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경비인대 손상과 관련돼하고 아마 철심을 길게 박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 불편하지 않으면 평생 갖고 살아도 돼요. 사실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는 그거는 사실은 쓰다가 나서 혹시 부러져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체를 조금 이제 뭔가 부러진다면 되게 찝찝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찝찝하면 제거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그냥 평생 갖고 사셔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대로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발목 인대가 한번 파열되면 다시 파열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젊을 때 파열된 인대가 나이 들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발목 인대 한번 파열되면 또 파열될 위험이 항상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살다 보면 항상 삐끗삐끗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치료를 잘했다라고 해서 슈퍼인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파열됐던 게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관절염이 잘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따로 뭐 이게 내가 불안정성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젊었을 때 한번 다쳤던 기억은 좀 있는데 뭐 지금 큰 문제가 없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랄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발목인대 파열이 심한데도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통증에 안 예민하고 무던하다는데 만약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면 한번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다른 어깨 인대라든지 다른 문제 없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증상이 없으면 저는 그냥 지켜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제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0대 남자분이시고요. 이제 며칠 전에 달리기 하다가 인대 부분이랑 뼈를 다쳤다라고 했는데 기부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침도 놓고 했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왜 인대가 끊어졌는지는 모르겠고 인대 부분을 안 다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제가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고유성, 소위 밸런스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준비 운동 많이 하라 그래요. 인대와 관련돼서 일단은 몸풀기를 충분히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신경 자체를 예민한 것을 다시 이제 점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운동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스트레칭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되게 회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준비 운동, 특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다시 다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발목이 나사가 풀어지고 좀 덜거덕거리는데 엑스에서 이상이 없다. 나이가 들면 인대가 늘어나서 힘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인대 손상이 관절염으로 연결될 수도 있나요? 그 발목 염좌와 인대 늘어나면 일이 잦아서 반깁스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유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성인 돼서도 관절염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발목을 내가 원래 잘 삐끗한다. 좀 증상을 좀 그냥 지내고 있다. 그게 나중에 사실은 60대, 70대, 아니면 좀 젊은 40, 50대 돼서 관련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큰 불편감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 삐끗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집 가까운 어떤 발을 전공하는 선생님 찾아가서 관절 자체가 한번 별 문제는 없는지 꼭 한번 확인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절염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부터는 공사가 너무너무 커지고 제가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큰 거 아니니까 좀 자주 삐끗한다 싶으시면 한 번씩 검진으로 꼭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고요.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